가족의 죽음과 보험금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에 대한 이야기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도 형의 죽음을 통해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19년 11월 어느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늦은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막내 동생의 이름이 떠 있었죠. 형, 큰일 났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평소 차분한 성격인 막내가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침착하게 말해봐. 둘째 형이 사고 났어.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빨리 와.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마음속으로는 계속 괜찮을 거야. 큰 부상은 아닐 거야 라고 되뇌었지만 막내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둘째 형은 하얀 시트에 덮여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활기차던 형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형은 퇴근길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미끄러진 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하더군요. 이 형아, 왜 이렇게 빨리 가버려? 저는 형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함께 뭔가 불안한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가족 모임에서 형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요즘 보험 관련해서 좀 정리하고 있어.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심장했던 것 같았습니다. 형은 몇 년 전에 3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었어요. 처음 가입할 때는 당연히 어머니를 수익자로 지정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수익자를 바꾼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형을 아끼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많이 와줬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보험금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았거든요. 장례식이 끝난 직후 보험사 직원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공식적인 절차라며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고인분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은 이분입니다. 직원이 내민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저는 말 그대로 멘붕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가족 중 누구의 이름도 없었어요. 수익자 김유라, 완전히 생소한 이름이었죠. 잠깐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모두 가족인데 왜 모르는 사람이 수익자로 되어 있죠?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니 직원은 매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생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수익자 변경은 사고 발생 2달 전인 9월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겠죠.
막내는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이 안 돼. 형이 왜 우리 몰래 이런 짓을 해? 저 김유라가 대체 누구야?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형을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건지. 하지만 3억이라는 큰 돈이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김유라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 온갖 수소문을 다했습니다. 형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뒤져보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런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보험사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후 일주일 만에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소지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3층짜리 건물의 2층 원룸이었죠. 문을 두드리자 잠깐만요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는데 저희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혹시 준호 씨 가족분들이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준호는 저희 둘째 형 이름이었죠. 네, 맞습니다. 당신이 김유라 씨죠? 대체 우리 형과 무슨 관계길래 보험금 수익자가 된 겁니까? 막내가 거칠게 물어보자 그녀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설명드릴게요.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좁은 원룸에는 형의 물건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형이 즐겨 입던 셔츠, 형이 읽던 책들, 심지어 형의 칫솔까지. 그제야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희 3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유라 씨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유라 씨의 이야기는 저희가 전혀 몰랐던 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형은 3년 전부터 그녀와 동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호 씨가 늘 말했어요. 가족분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고. 특히 어머님께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하시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유라 씨는 고개를 떨구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몸이거든요. 아이도 하나 키우고 있고 준호 씨는 그런 저를 받아주었어요. 하지만 가족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 같다며 계속 미루고 미뤘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보험금까지 당신이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때 유라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준호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저 혼자 그분 병원비 다 감당했어요. 당뇨병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받아야 했는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 당뇨병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이 집 보증금도 매달 생활비도 모두 제가 감당했어요. 준호 씨는 빚도 많았고 카드값만 해도 매달 200만 원 넘게 나갔어요. 막내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그건 가족 재산이에요. 우리 것이라고요. 하지만 유라 씨의 다음 말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당신을 힘들게 할 텐데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걱정 없게 해주고 싶다고. 그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형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나왔어요. 호기심에 펼쳐보니 그것은 형의 마지막 몇 달간의 일기였습니다. 2019년 8월 15일, 오늘 막내한테서 또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다. 사업한다고 나선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어머니는 또 막내 편만 들으신다. 나도 힘든데. 2019년 9월 3일 유라와 결혼 얘기를 했다. 하지만 가족들 반응이 걱정된다. 특히 어머니는 초혼이 아닌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실 것 같다. 유라도 그걸 알고 있어서 항상 미안해한다. 2019년 9월 20일 보험금 수익자를 유라로 바꿨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최소한 그녀만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들은 서로 있잖아. 2019년 10월 30일 요즘 어머니와 막내가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 막내 사업 때문인 것 같은데 나는 점점 이 집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유라만이 진짜 내 편인 것 같다. 2019년 11월 10일 사고 3일 전.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남긴 사랑과 미움이 가족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그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말 그대로 멍해졌습니다. 저희가 알던 형과 실제 형의 마음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던 거예요. 형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었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거죠. 어머니와 막내는 형의 일기를 읽고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보험금 청구권을 주장하며 법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무리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은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혈육인 저희가 더 우선 아닙니까? 어머니가 선임한 변호사가 주장했죠. 하지만 김유라 씨의 변호사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 변경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고인의 마지막 의사로 봐야 합니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의 생활이 더 자세히 드러났어요. 형은 정말로 유라 씨와 부부처럼 살았고 그녀의 아이까지 친아들처럼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결국 판사는 김유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익자를 변경한 것이므로 이는 고인의 의사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판결이었죠. 그날 법정을 나서면서 어머니는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는 그 보험금이 전부였는데 그것마저 놓치게 된 거죠. 판결이 나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유라 씨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또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랐어요. 어머님, 그리고 형제분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유라 씨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보험금, 저 혼자 다 가지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준호 씨도 하늘에서 그러길 바라실 것 같고, 절반은 어머님께 드릴게요. 저희는 모두 놀랐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포기한다는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준호 씨가 저만 생각해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분 일기를 읽어보니 가족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을 많이 걱정하고 계셨어요. 막내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갈등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희는 형을 잃은 슬픔을 분노로 덮으려 했던 거였고, 정작 형의 마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날 이후 저희는 김유라 씨와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알게 된 형의 모습은 저희가 기억하는 형과는 많이 달랐어요. 유라 씨가 들려준 에피소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형이 그녀의 중학생 아들 때문에 밤새 숙제를 도와준 이야기였어요. 수학을 못하는 아이를 위해 직접 문제를 풀어가며 설명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준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가족이란 피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지라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많이 후회하셨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보구나. 그 아이가 행복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건데. 저희는 형의 3주기 때부터 유라 씨와 그녀의 아들도 함께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진짜 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2025년입니다. 형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넘었네요. 막내는 그 일을 계기로 사업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했어요. 형한테 너무 부담을 줬구나라며 많이 반성하더라고요.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하나 생겼답니다. 어머니는 유라 씨를 진짜 며느리처럼 대하세요. 유라 씨의 아들, 즉 형의 의부사들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등록금까지 도와주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형의 일기장을 가끔 읽어봅니다. 특히 힘들 때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곤 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내가 남긴 사랑과 미움이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그 사건을 통해 더 단단해졌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가끔 유라 씨와 만나서 형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형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는지 새삼 느껴요. 자신의 죽음까지도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로 만들고 싶어 했던 형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 이 사연을 읽었을 때 저는 솔직히 김유라 씨에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혈육보다 우선시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당연히 여기고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이 진짜 문제였던 거죠. 형은 3년 동안 김유라 씨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친가족들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소통이 부족했던 거예요. 돈은 때때로 사람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평소에는 숨겨져 있던 이기심이나 욕심이 돈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하지만 돈은 사람의 진짜 사랑도 확인시켜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김유라 씨가 보험금의 절반을 어머니께 돌려드린 행동.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법적으로는 자신이 가져도 되는 돈을 나눠준 것. 그것은 분명 형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당연시하면 안 되죠. 둘째,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셋째, 돈 앞에서의 우리 모습을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시험할 때 우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때로는 갈등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형의 죽음과 보험금 갈등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계시나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관계는 없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가족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